이번에 낭독해드릴 도서는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다 입니다. 지은이는 혁신 리더, 신한국인 대상 수상자인 김희선님입니다. 출판사는 미디어숲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도거동 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수학했습니다. 그리고 자루브리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아산사회복지장학재단과 독일 하일리 히들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공부했고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후 과정을 마쳤습니다. 오랫동안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교에서 문학과 문화를 강의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하일리 벨과 휴머니즘, 현대유럽의 사회와 문화, 행복누리, 지혜상자, 옮긴 책으로는 T.S. 엘리엇, 헤르만 헤세의 사랑, 수레바퀴 아래서, 세계 풍속사, 세계 신화 이야기, 그림전기 모차르트 등 30여 권이 있습니다. 연구 논문으로는 베리 문학 세계와 예술의 형상화, 잃어버린 삶을 찾아서, 헤르만 헤세, 토마스 만, 프란츠 카프카 등 70여 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헤럴드 경제과 올해의 신한국인 대상 시사투데이, 한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 뉴스페이커,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중앙일보,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동아일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혁신 인물 한국일보, 미래창조 신지식인 위클리과 등 교육 부문에서 다수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도서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누구나 살아가면서 가끔은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질문만 무성할 뿐 어디서도 정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나요? 인생의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다지선다형도 아닙니다. 인생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답이 있습니다. 정해진 답이 아니라 내가 찾아내는 답,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답입니다. 모든 건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답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한다면 모든 답이 정답 아닌 정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없애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칭기즈칸이 되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한 몽골 제국의 황제 칭기즈칸이나 진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한 신라의 원효 승려처럼 모든 건 내 안에 있습니다. 적도 진리도 모두 내 안에 있습니다. 아직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배가 부른데도 사냥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도 더 많은 걸 움켜쥐려고 합니다. 꽃은 움켜쥐면 이내 시들어버립니다. 모래를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달군 쇠를 움켜쥐면 손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움켜쥐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움켜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긍정의 힘을 믿으시나요? 긍정의 힘을 믿으면 고질병도 고칠 병이 되고 빌어먹을 놈도 벌어먹을 놈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포기하게 되지만 어쩔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다시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손에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손에 꽃을 들면 어떨까요? 모든 게 나비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눈보다 아름답게 보는 눈이 더 아름답고 아름다운 입보다 아름답게 말하는 입이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늑대다.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가 집필한 시밀론의 서두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신이다 로 바뀔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갑과 을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될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로 내 인생 길입니다. 어느 길로 들어서더라도 그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그 아름다운 인생길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인간이다. 모든 인간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미국의 정치, 경제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저서 역사의 종말에서 두 가지 동기로 인류가 발전해왔다고 말한다. 하나는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 물질적 동기이고, 다른 하나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 동기이다. 인정 욕구는 먼저 대등 욕구에서 시작한다. 대등 욕구는 남과 대등하기를 바라는 욕구다. 이 욕구가 충족되면 우월 욕구로 바뀐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타인과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로 바뀌기 때문이다. 우월 욕구는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욕구, 즉 과시 욕구와 타인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욕구인 지배 욕구가 대표적이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인류의 역사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했다. 인정투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롭고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받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해왔다. 그래서 헤겔은 상호 인정이라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내가 인정받으려면 남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민주주의도 모든 국민이 서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내가 자유로운 만큼 타인도 자유롭고, 내가 존엄한 만큼 타인도 존엄하다. 그래서 인정 욕구는 우월 욕구가 아닌 대등 욕구여야 한다. 명심보감에는 무리귀 천인이라는 구절이 있다. 내 몸이 귀하다고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다. 이제라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든 남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또한 자신도 귀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 인생이다. 독일 작가 미하엘 엔데가 쓴 모모라는 동화가 있다. 시간을 훔치는 도둑과 그 도둑이 훔쳐간 시간을 찾아주는 한 소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말라깽이 소녀 모모와 마을 사람들에게서 시간을 빼앗아가는 회색 일당의 대립을 그린 작품이다. 싱어송라이터 짐 크로스는 만약 내가 시간을 병 속에 모아둘 수만 있다면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영원히 다 할 때까지 하루하루를 모으는 거야. 오롯이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말야. 라고 노래한다. 시간을 병 속에 보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은행에 저축할 수는 있다. 미국의 에드거 칸 교수가 창안한 타임뱅크 시간은행에서는 자신이 봉사한 시간을 모아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다. 여기서는 시간과 노동의 가치를 차별하지 않는다. 의사가 환자를 돌보거나 부모가 아이를 돌보거나 시간 화폐는 모두 같은 가치를 지닌다. 진 웹스터의 서간체 소설 기다리 아저씨에서 주인공 주디는 이렇게 말한다. 아저씨, 저는 행복의 비밀을 알아냈어요. 그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을 최대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각기 다르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바로 내 인생이다. 벤자민처럼 거꾸로 된 인생을 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가치는 다를 바가 없다. 시간은 꽁꽁 동여매는 게 아니라 마음껏 활짝 펼치는 것이다. 후회 없는 내 인생을 위해서 말이다. 모든 것은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뉴욕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범죄 도시였다.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가 발생했다. 그런데 1995년 뉴욕시장에 취임한 루디 줄리아니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한다. 건물 벽이나 지하철 차량이 그려진 낙서를 지우기 시작한 것이다. 길거리를 청소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해 나갔다. 한마디로 발상의 전환이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뉴욕시가 완전히 새롭게 변모한 것이다. 도시가 깨끗해졌을 뿐 아니라 범죄율도 낮아졌다. 깨진 유리창에 법칙이 있다.
방치된 작은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비화한다는 이론이다. 차량이나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을 던져 나머지 유리창까지 깨트릴 수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절도나 강도 같은 강력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급기야는 깨진 유리창 하나가 도시 전체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다. 도미노 이론은 도미노의 패가 연이어 넘어지듯이 어떤 지역이 공산화되면 그 영향이 인접 지역으로 파급되어 간다는 이론이다. 작은 눈덩이 하나가 거대한 눈사태를 일으키는 현상에서도 알 수 있다. 하일리의 법칙은 큰 재해가 발생하기에 앞서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미세한 이상, 징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법칙이다. 큰 재해와 작은 사고, 이상 징후의 발생 비율을 근거로 1:29 대 300 법칙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법칙은 사소한 잘못이나 문제를 방치하면 나중에 감당하기 힘든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모든 것은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나의 사소한 무관심이나 무책임, 무례함, 무질서, 이런 것들은 결코 사소한 게 아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차 거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그 모든 것은 부메랑이 되어 내게 돌아온다. 종두득두, 인과응보 모두 인간이 저지른 사소한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따끔한 일침을 일컫는 말이다. 인생을 완전히 헛산 건 아닐까. 한 선비가 강을 건너기 위해 나룻배에 올랐다. 잠시 뒤 선비는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뱃사공에게 말을 건넸다. 성리하게 대해야 하는 게 있습니까? 사공은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얼마 뒤 선비는 다시금 사공에게 질문을 던졌다. 추사 김정희를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도 사공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선비는 한심하다는 듯 사공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물었다. 조선 제1의 명필 한석봉은 아시겠지요? 사공은 고개를 내저으며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선비는 혀를 끌끌 차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인생 완전히 헛살았군. 그때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배가 심하게 요동쳤다. 선비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물에 빠지고 말았다. 그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외쳐냈다. 그러자 사공은 고소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선비에게 헤엄은 칠 줄 아십니까? 선비는 간신히 한마디 내뱉었다. 아니요. 사공은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 인생 완전히 헛살았군. 권위의식과 자만심에 찌든 인간, 자신만의 세계에 함몰된 인간은 인생을 완전히 헛산 것이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패러다임은 한 시대의 인간 사고를 규정하고 지배하는 규범이고 인식체계다.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철학이나 신념, 가치관의 총체이기도 하다. 어느 노숙자가 기차의 광장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작은 팻말이 하나 놓여 있었다. 저는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지나가던 행인들은 그를 한번 흘기 쳐다보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에게 동정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때 한 여성이 다가오더니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노숙자 옆에 놓인 팻말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팻말을 손에 들고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가 떠나고 난 뒤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사람들이 노숙자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측은한 표정을 지으며 노숙자 앞에 놓인 모자에 하나둘씩 동전을 던져 넣었다. 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름다운 날이에요. 그런데 저는 볼 수가 없네요. 팻말에 새롭게 적어 넣은 글이 바로 인식의 전환이고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당신의 말을 바꾸면 당신의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소통은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주기만 해서도 안 되고 받기만 해서도 안 된다. 소통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 경청이 필수 덕목이다.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엄격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두 명의 양반이 푸죽간에 들어섰다. 한 양반이 먼저 푸죽간 주인에게 말을 건넸다. 이봐 백정, 쇠고기 한 근 주어. 이어 다른 양반도 고기를 주문했다. 이보시게 김씨, 나도 한 근 주시게나. 푸죽간 주인은 저울에 쇠고기 한 근을 달더니 처음 양반에게 아무 말 없이 건넸다. 다른 양반에게는 공손하게 말하며 육질 좋은 고기를 건넸다. 어르신,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양반은 왜 고기가 다르냐며 불같이 화를 냈다. 푸죽간 주인은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태연하게 대꾸했다. 그쪽은 백정이 자른 거고 이쪽은 김씨가 자른 거라 그렇습니다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다. 가는 말이 거칠던 오는 말도 거칠 수밖에 없다. 모든 대화는 경청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경청은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귀를 기울이다 보면 상대방에게 좀 더 다가가게 된다. 상대방과의 거리는 좁아지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지평은 넓어진다. 이 청득심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가 경청이라는 의미다. 1, 2, 3 법칙이라는 게 있다.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생각하라는 뜻이다. 3, 4 이론은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는 의미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게 우선이다. 탈무드에는 인간에게는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뜻이다라는 말이다.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쓰여 있다. 칭기즈카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라고 했다. 배움도, 치유도, 화해도 모두 듣는 데서 시작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바로 그것이 소통의 기본이고 본질이다. 공존은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걸리버 여행기는 영국 작가 존 아단 스위프트가 지은 풍자 소설이다. 주인공 걸리버는 항해 도중 폭풍우를 만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진기한 경험을 한다. 소인국에서는 부족하니 전쟁에 끼어들게 된다. 한 부족은 삶은 달걀을 뾰족한 쪽부터 깨야 한다고 믿고 다른 부족은 둥근 쪽부터 깨야 한다고 믿는다. 달걀을 깨는 취향 차이 때문에 수차례 반란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 밤을 사랑한 원숭이 낮을 사랑한 원숭이에서 해몽이와 달몽이 원숭이는 습성이나 식성이 너무 다르다. 주행성인 해몽이는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잔다. 야행성인 달몽이는 밤에 활동하고 낮에 잔다. 우연한 기회에 해몽이는 달몽이를 통해 밤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해몽이에게 밤의 세계는 무척 놀랍고 신기했다. 달몽이도 해몽이 덕분에 낯설고 신비로운 낮의 세계를 경험한다. 이렇게 두 원숭이는 서로 다른 세계를 알게 되고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된다. 대륙의 끝은 바다이고 바다의 끝은 대륙이다. 그리고 대륙의 끝에서 바다가 시작되고 바다의 끝에서 대륙이 시작된다. 바다는 큰 호수이고 호수는 작은 바다이다. 그리고 대륙은 큰 섬이고 섬은 작은 대륙이다. 영어로 어그리 투 디서그리라는 표현이 있다. 어그리 투 디퍼라고도 한다.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다로 해석할 수 있다. 공존은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모든 존재의 본질은 같다.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일 뿐이다. 배움과 가르침은 하나.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다.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후배가 선배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의미다. 후생가외는 젊은 후학들이 참으로 훌륭하기에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이다. 불치한무는 자신보다 학식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공자천주가 있다. 공자가 9굽이 구멍이 있는 구슬에 실을 꿰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 그때 뽕밭에서 뽕을 따던 아낙네가 다가와
그에게 굿을 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개미의 허리에 실을 묶어 구슬의 한쪽 구멍에 넣고 다른 쪽 구멍에는 달콤한 꿀을 발라 개미를 유인하면 된다는 것이다. 3인행 필요하사라는 말은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그들 가운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뜻이다. 타인의 좋은 점은 본받고 좋지 않은 점은 고치면 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타산지석은 다른 산에 있는 나쁜 돌도 내가 가진 옥돌을 가는 데 쓸 수 있다는 뜻이다. 학연후지 부족 교연후지곤은 배운 뒤에야 부족함을 알고 가르친 뒤에야 곤궁함을 안다는 뜻이다. 배움에서도 가르침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어미 달기 밖에서 쏘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의지와 외부적인 도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누구나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고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나 또한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과 제자가 될 수 있는 세상,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멘토가 필요할 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오디세우스는 이타카의 왕이다. 그는 트로이 원정을 떠나기 전 아들 텔레마코스를 친구인 멘토르에게 부탁한다. 멘토르는 20여 년 동안 텔레마코스의 아버지이자 스승이자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그 덕분에 텔레마코스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한다. 여기서 유래한 멘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지혜와 신뢰로 이끌어주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다. 사회조직에서는 후배들에게 조언과 상담을 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멘티 또는 프로테제라고 한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멘토를 원할까? 한 대기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울 때, 지식이나 요령이 부족할 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을 때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이 시대는 참된 스승이 부재한 시대, 참된 어른이 부재한 시대라고 한다. 지금 이 시대에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참된 멘토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나만은 아닐 것 같다. 말의 품격이 인격이다.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는 사람들이 참 많다. 상대방이 알아듣거나 말거나 전혀 개의치 않는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모양이다.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해야 한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왜 말을 못 알아듣냐고 다그치는 건 적반하장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나이가 많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적반하장의 정도가 심하다. 막말이나 독설은 치명적이다. 유대인의 종교 교육서라고 할 수 있는 미드라시에는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사람,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나온다. 모로코에는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라는 속담이 있다. 칼에는 2개의 날이 있지만 사람의 입에는 100개의 날이 있다라는 베트남 속담도 있다. 미국 시인 롱펠로는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라고 했으며 새치여가 사람 잡는다 라는 우리나라 속담과 네이반의 말은 너의 노예지만 그것이 입 밖에 나오면 너의 주인이 된다 라는 유대인 속담도 있다. 페르시아의 위대한 문학가 사디는 이렇게 말했다.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구시화복문은 사람의 입은 잘못 쓰면 화의 근원이 되고 잘 쓰면 복의 근원이 된다 라는 말이다.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는 법에서 나오기에 군자는 항상 입을 조심해야 한다 라는 말도 있다. 소통은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다. 가는 말이든 오는 말이든 고와야 한다. 가장 인간적인 말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인간적인 말이 가장 설득력이 강하다. 목소리가 아니라 말을 높여라. 꽃을 피우는 건
천둥이 아니라 빗물이다. 말의 품격을 강조하는 격언이다. 이제부터라도 언성을 높이지 말고 인성을 높이도록 하자. 그래야 인격도 국격도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일그러진 우리의 자화상. 여기 세 유형의 여우가 있다. 첫 번째 여우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다. 이 여우는 포도를 따먹기 위해 나무 위로 열심히 뛰어오른다. 하지만 포도가 너무 높이 달려있어 아무리 해도 닿지 않는다. 하는 수 없이 여우는 포도 먹는 걸 포기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저 포도는 틀림없이 실 거야. 이런 심리를 신포도 심리라고 한다. 자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을 때 원하는 대상을 부정하거나 비난함으로써 심리적 부조화를 줄이려는 것이다. 두 번째 여우는 독일 작가 에리히 캐스트너의 여우다. 이 여우는 나무에 뛰어올라 포도를 따먹는 데 성공한다. 옆에 있던 여우들은 부러운 표정으로 환호성을 내지른다. 하지만 여우가 따먹은 포도는 채 익지 않은 신포도였다. 그런데도 여우는 이렇게 말한다. 포도가 정말 달고 맛있는 걸. 여우는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포도를 따먹는다. 그리고 결국에는 위궤양에 걸려 죽음에 이른다. 이것이 단 레몬 심리이다. 자신이 원하는 걸 얻게 되었을 때 그 대상에 대해 과도한 애정이나 집착을 보인다. 자기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큼한 레몬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레몬으로 둔갑한다. 승진에서 탈락한 회사원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괜히 승진해봤자 책임질 일만 많아질 텐데 차라리 지금처럼 편히 사는 게 낫지. 신포도심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의 생각은 이럴지도 모른다. 괜히 대기업에 들어가 봤자 죽도록 고생만 할 텐데 차라리 여기서 빨리 승진하는 게 낫지. 이런 심리는 답레몬 심리다. 신포도 심리와 답레몬 심리는 동전의 양면이다. 신포도 심리는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걸 부정하고 답레몬 심리는 자신이 소유한 걸 긍정하는 심리다. 둘 다 일종의 방어기제이고 자기합리화다. 세 번째 여우는 탈무드에 나오는 여우다. 이 여우는 울타리가 비좁아 포도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살을 빼기로 마음먹는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덕분에 가까스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한다. 여우는 잘 익은 포도를 배가 터지도록 따먹었다. 하지만 배가 너무 부풀어 올라 울타리 사이를 빠져나오지 못했다. 한참을 고민하던 여우는 다시 살을 빼기로 했다. 그리고 사흘을 굶은 뒤에야 간신히 포도밭을 빠져나왔다. 배가 고프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마찬가지네. 여우는 배고파서 들어갔지만 다시 배 굶고 나온 꼴이다.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고 한다. 과유불급이다. 불행하기는 매한가지다. 이들 모습에서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는 것만 같다. 어떤 결과는 자기 만족은 없다. 원하는 걸 얻지 못해 위로를 삼든 남들보다 못한 걸 얻어 불평을 하든 또 원하는 걸 얻었지만 결국 과한 욕심으로 모든 걸 잃게 되었든 모든 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우리 안에는 이 세 여우가 모두 있다. 그저 상황에 따라 본색을 숨기고 있을 뿐 이 여우들을 어떻게 달래고 어르느냐에 따라 인생은 불행과 행복이 교차된다. 나비의 운명. 미국 작가 트리나 폴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은 애벌레에 관한 이야기로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나비로 진화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성장 소설이다. 무미건조한 일상을 살아가던 줄무늬 애벌레는 어딘가를 향해 행진하는 애벌레들을 목격한다. 그리고 별다른 고민 없이 그들의 뒤를 따라 나선다. 애벌레들은 한참을 기어가더니 마침내 애벌레 기둥에 도착한다. 줄무늬 애벌레는 기둥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 다른 애벌레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그 기둥 위에 놀라운 그 무엇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그런데 도중에 노랑 애벌레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래서 둘은 다시 기둥 아래로 내려와 땅에서 행복한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지만 줄무늬 애벌레는 정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노랑 애벌레 곁을 떠나 다시 기둥을 오르기 시작한다. 슬픔에 잠겨있던 노랑 애벌레는 번데기가 된 늙은 애벌레를 만나 그에게서 나비로 진화하는 법을 배운다. 줄무늬 애벌레는 힘겨운 노력 끝에 드디어 기둥 꼭대기에 오른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하늘 위를 나는 나비를 발견한다. 그 나비는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노랑 애벌레였다.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의 도움을 받아 나비로 진화한다. 그리고 둘은 마음껏 하늘을 날며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나비는 아름다운 날개로 하늘을 날아다니며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전해주는 일을 한단다. 늙은 애벌레가 노랑 애벌레에게 들려준 말이다. 니체의 운명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보다 높은 존재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나비는 알에서 깨어나 탈바꿈하고 허물을 벗은 뒤 날개도질을 한다. 나비의 운명은 기어오르는 게 아니라 날아오르는 것이었다. 허망한 목적을 쫓아 기둥을 기어오르는 것이 아닌 허물을 벗어 아름다운 나비로 탈바꿈하는 것. 이것이 나비의 소임이다. 걷기가 행복이다. 화창한 봄날에 걷는다는 건 행복한 일이다.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푸르른 여름날에도 걷고 낙엽진 가을날에도 걷는다. 눈 덮인 겨울날에는 옷깃을 여미고 걸으면 그만이다. 꾸준한 걷기 습관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한다. 트루먼 대통령도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 로즈 여사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즐겨 걸었다고 한다. 미국의 알렉산더 리프 박사는 장수한 사람들 대부분이 걷기를 습관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누구라도 오래 살고 싶으면 걸어야 한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직립보행을 한다. 그래서인지 발의 혈관이나 신경은 두뇌와 내장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발에 힘이 빠지면 노화도 그만큼 빨라지게 된다. 캐나다의 운동생리학자 셰퍼드 박사는 좀 더 움직임이 많은 안내양이 버스 운전사보다 우편 배달부가 우체국 직원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걷기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뛰는 것도 좋지만 걷는 게 더 좋다. 워킹과 하이킹, 트레킹 모두 건강의 왕이다. 걸으면서 생각도 정리할 수 있고 마음을 추스를 수도 있다. 내가 걷는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나는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날까지 마음껏 걷고 싶다. 들길이나 산길을 걸으며 자연을 만끽하고 싶고 산책로를 걸으며 수많은 이웃과 마주하고 싶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행복을 나누고 싶다. 걷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말이다. 공감이 많이 가는 도서의 내용을 발췌해 낭독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